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 좀 했던 사건인데, 보통 이제 경제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의 기자들이 투자자들과 공모를 해서 네. 미리 주식을 사놓고 네. 그 주식의 호재성 기사를 내보냅니다. 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제가 검사 나오는 영화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팔리는 장르 중에 하나예요. 조폭물이 나오면 당연히 검사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와 좀 실제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게 딱 그 이제 피해자 조사 받을 때 이렇게 앉잖아요. 그럼 딱 이제 앉으신 다음에 제일 첫 마디로 뭘 하세요? 제 개인적으로요. 네. 멘트 서로 달라요, 검사님마다?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이름 이렇게 치면서, 물론 고증이 약간 잘못되긴 했는데, 네.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요? 이름을 왜 물어보냐면은, 네. 제가 인정신문이라 그래서 인적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서 제가 조사만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영훈을 사칭한 홍길동이 와서 이영훈처럼 조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돼요. 그럼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재판 처음 시작할 때는 이름 무엇입니까?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되지? 이렇게 먼저 물어보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책상 치면 이름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좋게 말하면은 수사 스킬일 수도 있고, 기선제압, 나쁘게 말하면은 좀 이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듣기로는 네. 이게 검사실에 들어가면 네. 그 공간이 주는 엄청난 그 압박감이 있대요. 그럴 것 다 같아요. 운대요, 사람들이. 엉엉 운대요. 정말요? 네, 그러지 않아요. 우는 경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 압박감이 어떤 의미가 네. 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실의 구조는 네. 검사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수사관님 한 분 내지는 두 분이 있고 이제 실무관님도 계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견 인력도 있어가지고 이제 금감원 파견 인력도 있고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검사의 책상 또 수사관님 책상 앞에 앉아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듣는 소리는 타자 치는 소리예요. 그 타자가 제가 보기에는 메신저로 오늘 밥 뭐 먹을까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내용을 모르겠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섭죠. 나에 대한 어떤 기록이 이루어진다라는 아, 위압감이 그렇죠. 느껴요. 그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네, 있거든요. 네. 내가 네. 숨 쉬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지금 다 기록이 되고 있구나. 네. 그런 부분에서 위압감이 발생할 수 있다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디테일이 아니 드라마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을요? 이런 미장센은 없었어요. 이렇게 타자기 소리로 압박을 네, 네, 주는 네. 소리 나면서 음. 이제 그 약간 극도의 맞아요. 긴장감을 넣으면서 질문 하나하나가 되게 예리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증거가 다 알고 있어도 말을 안 해주다가 이 사람이 요렇게 말하길 바라면서 요렇게 했을 때 요걸 딱 찔러가지고 왜 거짓말 하셨어요? 증거 내면서 이 사람을 너가 어떤 답을 빠져나가도 소용없어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런 느낌의 공식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네. 유죄가 확실한 사람이 있고 아,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무죄가 확실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말 그대로 조사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이 사람이 혐의가 있냐 없냐가 결정되지 않은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가 확실한데 부인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를 잘해서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부각시킨다든가 좀 추가적으로 알아내야 될 사실을 뽑아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설계를 잘할 수 있지만은 정말 제가 모를 때 유죄인지 모르는지 모른다든가 내지는 무죄가 확실한 경우일 때는 어떤 진술을 유도한다기보다는 당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을 잘 법적으로 정리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설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님이 이 유튜버나 기자들이 선행매매한 사건도 담당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 좀 했던 사건인데 신문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경제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신문들 아무래도 경제, 주식 관련 내용을 다룰 거고 이런 경제지 또 이제 유력지라고 하죠. 좀 조회수가 나오고 잘 팔리는 경제지의 기자들이 투자자들과 공모를 해서 네. 미리 주식을 사놓고 네. 그 주식의 호재성 기사를 내보냅니다. 네. 그러면은 그 호재성 기사가 나가면은 네. 시장은 빨리 반응해요. 그렇죠. 물론 기사 하나가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이제 미정인 영역이지만 적어도 한 틱, 두 틱이라도 오를 수는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기사를 내고 네. 이제 틱이 오를 때 매도를 합니다. 그럼 그 짧은 차익을 먹는 건데 그 차익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누적이 되오다 보니까 상당한 수익이 좀 됐었고 100억 정도는 쉽게 아니 먹으려면 좀 크게 먹지 왜 팁 단위로 먹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 똑똑한 게 물론 이제 호재성 기사니까 당연히 호재이긴 하지만은 또 이제 우리 이런 말이 킹반영이라고 하죠. 네. 아무리 호재성 기사가 나와도 안 움직이는 것도 많고 오히려 떨어지는 것도 많아요. 뉴스에 팔아라.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호재성 기사를 내고 있지만은
그 기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을 일으킬 건지는 본인들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걸리기는 싫으니까 완전 없는 이야기를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더라처럼 아사모사하게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없는 거를 사실처럼 쓰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는 거죠. 나 번트만 치고 빠져나오겠다. 아니면은 이제 이 정도 애매하게 먹은 거 가지고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 요새 작전주가 바뀌었던 게 예전에는 막 상한가를 여러 개 먹는 작전주였다면 요새는 그냥 10% 먹고 빠지는 작전주, 20% 먹고 빠지는 작전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잡아내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략은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이제 계좌를 이제 차명 계좌 많이 썼죠. 계좌를 분산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2%만 먹고 나온다라도 계좌를 여러 개를 동원하게 되면은 그 한 번의 수익이 결코 작진 않거든요. 네. 사실상 어떤 범죄 조직처럼 활동을 해서 미리 계좌들 다 섭외해서 또 이제 가족 계좌 쓰면 그것도 걸리니까 아무런 인적관계 없는 제3자의 계좌를 뭐 사오다시피 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단순히 그러면 진짜 말씀대로 내가 소식을 좀 먼저 알아서 선행매매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범죄 조직에 가까운 수준으로. 저희가 그 소식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쵸. 자가 발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 선행매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선이 영향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그런 선행매매를 하면 범죄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범죄 주체가 어떤 제한되어 있는 범죄는 아닌데 이제 그게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부정한 기규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고 뭐 이득 얻었으면 처벌한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은 그럼 부정한 건 뭐냐? 그럼 기규는 뭐냐?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가 비록 그렇게 열심히 기사를 쓰기 전에 샀다 내가 뭐 10만 원 샀다. 10만 원 사서 12만 원 팔았다. 그래서 2만 원을 벌었다. 라고 하면 과연 이것이 이제 부정한 기규가 될 수 있냐? 또 이례적으로 끝나면은 이게 또 부정한 기규라고 볼 수가 있냐?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수사를 할 때는 굉장히 애매한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을 조사를 하는데 이 사건처럼 뭐 2017년, 18년 거의 이어왔고 뭐 메신저 대화 내용 보면 가관입니다. 형, 우리가 또 해냈어. 여태까지 얼마 벌었지? 오늘 어디 갈까? 이런 대화들이 나오면은 뭐 좀 명백하다고 봐야겠죠. 기자들은 뭐 전통적으로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제 뭐 최근에도 이제 제도권에 더 이제 강화된다 하고 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유튜버들 같은 경우 다 민간인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얼굴 없는 유튜버들도 있을 맞아요, 거고 그럼 구글로 해서 인적 조회하기도 어려울 거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얼굴 없는 유튜버가 나와서 뭐 사세요 마세요 그러니까 완전 반 리딩방처럼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코인처럼 이제 신종 범죄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보다 현재는 더 파급력이 크다고 좀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특히 경제, 금융, 증권 이런 경우는 이제 또 정보 전달이 빠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자님 같은 경우는 기사를 미리 작성하고 이거를 이제 데스크에 한번 검토를 거치고 송고하고 이제 실제로 게재된 데까지 좀 시간과 또 절차가 있는데 유튜버는 사실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올리면은 또 이제 금방 또 업로드 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전통적인 제도권이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규제 당국의 감시가 덜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왜냐면 이게 유튜버는 이게 더 애매한 게 팬덤의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악질이잖아요. 그죠. 뭐 얼굴 있는 유튜버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얼굴 없는 유튜버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얼굴 없는 유튜버는 못 잡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는 이제 구글에서 그래갖고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버에서 범죄 전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같이 빅테크는 그런 뭐 외국의 수사기관의 어떤 영장 집행 요구나 이런 거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잘 응해주는 편입니다. 얼굴 없는 유튜버 다 잡을 수 있는 거네요. 잡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유튜버들이 또 세금 신고도 이제 하실 거고 하다못해 이제 유튜버들이 거기서 어떤 커머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물건 파는 계좌는 또 이제 한국 계좌로 돼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도 좀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뭐 유튜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꼬리가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수사할 때 저 유튜버들 좀 수사 좀 하셨어요? 유튜버들도 일부 있었고요. 뭐 비슷한 사건이긴 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선행매매가 이제 투적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게 의심이 돼서 시작이 돼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하면은 개인이 주식 거래하는 것을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일일이 다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세무조사처럼 뭐 표본조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개인의 금융거래는 내밀한 개인정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나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다 민원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제보가 있는 것이죠. 금감원이나 이제 검찰, 경찰에 제보를 하게 되고 보통 그런 제보를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 당신 믿고 주식 샀는데 이거 왜 안 오르냐? 음. 내가 거래량 거 봤는데 이 주식 방송에 나간 직후에 많이 던졌더라. 이거 너 아니야? 라고 이제 피해자격인 분이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둘째는 이제 보통 이런 정도의 범행은 혼자서는 하기 어렵죠. 그럼 이제 사실상 범죄를 공모해서 동업을 하게 되는데 동업은 깨지기 쉬우니까 옆에서 이제 얘 나랑 같이 나는 자수할 테니까 얘 처벌해 주세요 라고 사실 뭐 자수서를 제출하는 그러면 경우도 자수하면 형량이 이렇게 주나요? 그죠. 우리 형법에는 자수를 할 경우에는 이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수라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다른 케이스로 뭐 잡힐 것 같다라고 자기 목에 졸려왔을 때 딱 내미면서 나 좀 봐주세요.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로 좀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 유튜버의 단순 범행이 아니라 뒤에 주가 조작 세력과 유튜버가 이렇게 엮여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많습니다. 왜냐면은 선행매매도 이제 유튜버 이런 범죄를 하는 뭐 대부분 유튜버 안 되는데 이런 일부 몰집각한 유튜버들도 몰집각하긴 하지만은 멍청한 건 아니거든요. 차익 계좌라면은 걸린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차명 계좌가 필요한데 가족 계좌를 하는 건 사실 차명 계좌 축에도 못 뜨는 거고 그럼 계좌를 수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구랑 컨택을 하겠습니까? 기존 레거시 주가 조작 세력들과 컨택을 해서 뭐 적절하게 수익 분배를 해서 돌리는 것이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딱 유튜브 보다 보면 관상부터 쟤는 좀 수사해야 될 것 같아 하는 애들. 아, 진짜요? 나는 보면 얘는 얼굴만 하는 게 확실한 것 같은 느낌 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요? 뒤에도 있을 것 같고 얘가 말 잘하고 얼굴 마담을 씌우고 뒤에 또 세력도 있지 않나를 추적 해보는 사람도 있는데 보실 때도 그런 게 같이 느끼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도 뭐 잠자가지고 유튜브 많이 보기 때문에 뭐 혼자서 여기는 환상은 과학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적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말끔하고 진중하고 정말 오히려 말 좀 어눌하게 하는 분들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게 또 어떤 신뢰감을 주는 케이스인데 뒤에서는 사실 완전히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늑대가 자리 잡고 있었던 케이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행위들이 좀 앞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해마다 한 번씩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신문사가 그렇게 하든 뭐 유튜브가 한번 하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좀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미 제도가 좀 잘 갖춰져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한국거래소라고 아실 겁니다. 한국거래소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이제 이상거래 심리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상한 거래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선행매매 사건 이런 선행매매 성공하려면은 말 그대로 그 종목이 가벼워야 됩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조그만 영향으로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되고 그럼 종목에 뭐 처음 뭐 10만 원, 100만 원 해봐야 뭐 그게 어떻게 이상거래로 감지가 될 수 있겠냐마는 말씀 안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계좌를 동원해서 또 매매 일시도 비슷하고 시점도 비슷하고 그때 거래량이 많아지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그 거래소의 그 분석 레이더망에 다 걸려듭니다. 이제는 또 AI 기술을 분명히 또 활용을 할 거거든요. 기존에도 뭐 그런 기술이 있겠습니다만 더 발전된 기술이 가면 갈수록 뭐 장외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 이상 이런 거래들은 이미 갖춰져 있는 제도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저지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번에는 라임 펀드 하여튼 변호사님 출연하셨었는데 네. 그 말 하시더라고요. 코스닥 하지 마라. 맞아요.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괜히 개인이 해봤자 그 머리 아프다. 거기 너무 심각한 판들이 많다. 코스닥은 좀 하라 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하라 마라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뭐 코스닥에도 좋은 종목들이 많고 코스피에도 이상한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상장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강풍이 불었을 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쉽게 안 흔들립니다. 근데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짧은 묘목들은 쉽게 흔들리거나 꼽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좀 없거나 좀 뭔가 탄탄하지 않은 기업들에 굳이 들어가지 마라. 소문 믿고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이게 거래량이 적다 하더라도 내가 그 종목에 대해 공부를 잘하고 또 내 철학을 바탕으로 투자를 했으면은 뭐 뿌리가 뽑히는 말든 온전히 내 책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정도의 철학이 없으면은 사실은 뭐 주식 뭐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대형주 위주로 안전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수사기관에 있던 사람의 보수적인 마인드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할 때 그 누군가를 믿고 좀 투자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게 투자의 본질이니까 그 본질에서 자꾸 지름길로 가시려는 생각을 안 하면은 사기도 안 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